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경자이고 올해 66세입니다. 이 나이쯤이면 평안하게 살면서 일찍 밥 먹고 일찍 자고 아침이면 집 앞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살아야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겨주었고 결국 어느 날 제가 이를 악물고 그들이 저를 비 오는 밤에 거리로 내쫓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올해 40살입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제 희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안정된 직장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결혼을 했고 며느리 이름은 혜진입니다. 겉보기에 예의 바르고 단정하며 사리분별도 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내 팔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저는 시골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훈이 결혼할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도시에서 살아요. 엄마 혼자 시골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동의했습니다. 이사할 때 저는 모든 예친 문서와 거의 1억 원 가까운 예금 통장, 평생 모은 돈, 연금과 작년에 땅 판 돈까지 모두 챙겨갔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맡아서 엄마 명의로 따로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집안 살림도 저희가 챙길 테니 엄마는 건강만 챙기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제 손으로 지옥문을 연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손주 민준, 8살을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혜진은 교사라 바빴고 별다른 마찰 없이 사소한 일만 있었습니다. 같이 살려면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집안의 모든 지출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주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갈 돈을 좀 더 달라고 하니 혜진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엄마는 나이가 있으시니 돈 많이 들고 다니는 건 불편하잖아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채소 한 단, 고기 한 근 사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신경을 안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준 돈, 통장 만들었니? 지훈은 네, 혜진이가 가지고 있어요. 엄마,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바빠 보여서 그만뒀습니다. 나이 들어서 괜히 의심이 많은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 생일이 되었을 때 새 스웨터를 사고 싶어서 혜진에게 50만 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만 계시잖아요. 뭐하러 새 옷을 사요? 아까워요. 그러더니 20만 원만 주며 간단한 거 사세요. 엄마,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 집에서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 약 한 통, 끈이 끊어진 슬리퍼 하나 사는 일조차 혜진은 돈 아깝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 평화롭고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고만 있으면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결국 무시하게 됩니다. 어느 날 혜진과 같이 시장에 갔는데 시골에서 알던 쌀 장수가 여기로 이사 온 걸 보고 반가워서 10kg 현미를 사려고 했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엄마가 얼마나 드신다고 이렇게 많이 사요. 그냥 사지 마세요.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쌀 장수 아주머니가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섰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가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짐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훈, 제가 낳은 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람에서 서러움, 그리고 냉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집이라도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며느리 눈치에 우유 한 잔도 마음대로 따르지 못하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서러운 일이 있을까요? 어느 날 저는 약통을 몰래 확인했는데 관절통 약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혜진에게 물으니 태연하게 그 약은 자주 안 먹어도 돼요. 엄마 좀 참으세요. 비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픈 마음에 웃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비용이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무 고민 없이 줬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참으라며 제 돈을 아끼는 사람을 위해 절약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혼자서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거나 욕을 먹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했던 이들이 저를 남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 모든 눈빛, 모든 말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 것을 되찾으리라. 나이 들어 배운 냉정함으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무시당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날의 작은 실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차가운 바닥에 누웠던 그 감각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크게 외쳤습니다. 혜진아. 엄마 넘어졌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드라마 속 웃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을 짚고 욕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땀이 등줄기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다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드리다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혜진아, 엄마 못 일어나겠어. 그제서야 혜진이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눈도 떼지 않고 나왔습니다. 엄마 넘어지셨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 어디 부러진 것 같아. 병원에 좀 데려다줘. 저는 힘겹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혜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지금은 아무도 한가하지 않아요. 지훈 오빠도 아직 안 왔고 저도 현금이 없어요. 오빠 오면 그때 생각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제가 거의 1억 원을 줬는데 돈이 없다고요? 저를 응급실에 데려갈 생각도 없는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방 안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눈물이 흘러나왔다. 민준이는 엄마를 향해 말했다. 엄마, 할머니 병원 데려가요. 혜진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너 방에 들어가.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그녀는 아이를 쓰레기 봉투 끌듯이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는 그저 흐느낌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무가치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기절하지도 의식을 잃지도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죽은 것 같았다. 1시간 넘게 지난 후 아래층 이웃 순자가 내 신음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내가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세상에, 경자씨. 왜 이러고 있어요? 그녀가 택시를 불러서 나를 부축해 근처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내 고관절에 금이 갔다며 최소 3일은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고 혈전 예방과 수액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서명하고 병실에 혼자 누웠다. 아들도 손주도 없이. 저녁이 되어서야 혜진이 왔다.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고 지갑을 들고 들어왔다. 손 한 번 잡아주지도 안부 한마디도 없이. 의사가 금만 갔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쉬어도 돼요. 입원하면 돈만 들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녀는 이미 퇴원 수속을 하러 카운터로 갔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쓸모없는 쌀자루처럼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나를 소파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런 당부도 안부도 없었다. 나는 혼자 힘으로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약을 먹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집에 왔다. 적어도 관심을 보일 줄 알았는데. 엄마, 좀 참아. 우리 너무 힘들어. 나는 물었다. 엄마가 준 돈은 어디 있니? 그는 짧게 말했다. 와이프가 사업 돌려서 써. 엄마가 직접 물어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대답 하나하나가 가슴을 도려냈다. 그 뒤 3일 동안 나는 옆으로 누울 수도 없을 만큼 아팠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전쟁이었다. 혜진은 도와주지 않고 뒷정리만 했다. 어느 날 그녀가 걸레를 양동이에 던지며 화풀이하는 걸 봤다. 그 태도에 나는 아픔이 결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지훈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그 사람 엄마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걸리적거려. 하지만 일이 끝나면 이 집은 우리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나는 오래된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나는 대립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남는 물건처럼 버려지는 건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태도까지 기록했다. 지훈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겼던 서류들을 몰래 뒤졌다. 그리고 밤새 잠 못 이루게 한 것들을 발견했다. 혜진이 자주 잠그는 서랍에서 이상한 복사 서류들이 나왔다. 한 장에는 신용대출 계약서라는 제목과 내 이름을 흉내낸 서명이 있었다. 그 순간 한 생각이 번쩍 들었다. 이 집안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 노인은 착할 수는 있어도 바보는 아니다. 나는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누구를 고소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혜진 서랍에서 그 서류들을 발견한 이후 더 이상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몰래 그 신용대출 계약서 복사본을 근처 복사집에서 몇 부 더 뽑아 방문 뒤에 걸린 헌 패딩 주머니에 숨겼다. 그날 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과 지훈이 민준을 학교에 데려간 틈에 집안 서류장을 전부 열어봤다. 내 서명이 되어 있지만 내 필체가 아닌 서류 2장을 더 발견했다. 하나는 예금 인출 위임장, 하나는 공동재산 양도 신청서였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다. 한 줄 한 줄이 상처였다. 나는 며느리와 내 아들이 짜고 내 돈을 모두 빼앗았다는 걸 알았다. 심지어 더러운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정당화하려 했다. 나는 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옛 친구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옥자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고 확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시장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택시를 타고 그녀를 만났다. 1시간도 안 되어 옥자가 다시 전화했다. 경자야, 내가 확인해봤어. 4명의 계좌에 지금 한 푼도 없어. 최근 인출은 2달 전, 내 손주 생일날이더라. 나는 멍해졌다. 민준이 생일날, 나는 지갑에 남은 적은 돈으로 조심스럽게 선물을 포장해줬다. 그런데 혜진은 크게 웃으며 파티를 열고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다. 이제 나는 알겠다. 그건 내 돈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혜진에게 일부러 물었다. 혜진아, 엄마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가야겠다. 약값 좀 줄래?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 며칠만 기다려요. 우리 부부가 지금 자금 돌리느라 힘들어요. 약도 비싸요. 나는 그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속에서 분노만이 끓어올랐다. 그녀는 전혀 모른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를 감옥에 보낼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는 걸. 나는 방으로 들어와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다. 지난주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목소리가 또렷했다. 시어머니가 나이도 많고 내가 미리 돈을 빼놓는 게 나아. 아프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늦기 전에 다 챙겨야지. 나는 그 부분을 10번도 넘게 반복해 들었다.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나는 그 애를 이미 거실에서 태워버렸을 것이다. 나는 옥자에게 다시 전화해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옥자는 승호 변호사 연락처를 주었다. 그는 나이든 여성들이 재산 소송에서 이기도록 도운 적이 많았다. 나는 집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승호 변호사를 만났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모든 서류, 복사본, 녹음 파일을 건넸다. 승호 변호사는 말했다. 경자 이모, 이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민사로도 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그 애가 감옥 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저 내 몫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애가 빈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고소장, 소송장, 재산 동결 요청서, 위조 의심 서류의 확인 요청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종이에 정갈하게 합법적으로 타이핑되어 있었다. 나는 서명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서명할 때 손이 떨렸지만 그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곧 한 집안을 무너뜨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한때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손자 민준에게 말했다. 내 엄마가 낯선 사람과 전화통화하면 몰래 녹음해서 할머니에게 줘. 탐정 놀이처럼 하는 거야. 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이틀 후 아이는 나에게 녹음 파일을 가져왔다. 그 안에서 혜진은 다른 여자와 통화하며 비웃듯 말했다. 저 늙은이 살아서 뭐해. 오래 살면 남만 고생이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더는 화가 나지 않았다. 역겨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밥을 짓지 않았다. 한복을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변호사 승호를 만나러 사무실로 갔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동결했다. 나는 약간 굽은 허리로 건물을 나왔지만 고개는 높이 들었다. 내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 눈에 약한 경자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온 가족을 거리로 내몰게 될 엄마였다. 그날 아침
나는 일부러 푸짐하게 밥상을 차렸다. 매기 매운탕, 계란장조림, 볶은 콩깍지. 나는 평소처럼 나무 식탁에 하나씩 반듯하게 놓았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다. 혜진이 먼저 들어왔다. 밥상을 보고 찡그리며 물었다. 엄마, 장 볼 돈 있었어요? 누가 줬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국을 떠주며 가볍게 웃었다. 이웃한테 빌렸어. 엄마, 이제 돈 없어. 그 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바로 어제 이 아이가 내 돈 거의 억 단위를 횡령한 혐의로 내가 고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지훈이 나중에 들어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나는 말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먹자.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내가 엄마 돈 맡아주면 엄마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준다고 했지. 그 통장 어디 있니? 지훈은 머뭇거리며 아내를 바라봤다. 혜진이 끼어들었다. 네, 그 통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요. 엄마 필요하신 거 말씀만 하세요. 설마 저희 못 믿으세요?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이제 너희가 안 맡아도 돼. 엄마는 그 돈과 서류 전부 다시 받고 싶어. 다 가져와. 지훈이 놀라며 말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대출 계약서와 위임장 사본을 꺼내 식탁에 던졌다. 종이가 마른 나뭇잎처럼 흩날렸다.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 서류들에 엄마 사인이 있는데 엄마는 한 번도 사인한 적이 없어. 설명해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이 집도 엄마가 공동 소유자로 이름 올렸잖아. 그런데 너희가 몰래 담보로 잡고 은행 대출 받았지? 엄마는 전혀 몰랐어. 설명해봐. 지훈이 일어나 당황해서 말했다. 혜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사인한 거야. 혜진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대신 서류 처리하려고 그냥 사인한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나는 비웃었다. 아주 편했겠네. 이번엔 감옥 가는 게 편하겠구나. 공기는 돌처럼 무거웠다. 민준이는 가만히 앉아 부모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나는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엄마는 여기 안 산다. 이사 나갈 거야.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어디 가요? 여기 계세요. 나는 막아섰다. 여기서 뭐 하려고? 약 사달라고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무시당하려고? 집에서 무료로 일하는 가정부처럼 살려고? 혜진이 끼어들었다. 엄마 이제 나이 드셨으니 돈 걱정 마시고 쉬세요. 나는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 엄마 늙었지. 하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해. 누가 엄마 뒤에서 저 늙은이 살아서 뭐해. 돈만 들지라고 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옷 몇 벌, 약, 신분증만 챙겼다. 나는 택시를 불러 문 앞에 섰다. 지훈이 뛰어나와 내 손을 붙잡았다. 엄마 가지 마요. 내가 다 바로잡을게.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부리치며 눈은 빨갛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 혼자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 돈을 훔친 사람 편을 들었으니까 잘못한 거야. 민준이가 뛰어나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나는 몸을 굽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가야 해. 하지만 널 버리는 건 아니야. 할머니는 돌아올 거야.
하지만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돌아올 거야. 나는 택시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혜진은 멍하니 서 있고 지훈은 머리를 감싸 안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옥자 집으로 갔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하고 그들의 저택보다 훨씬 숨쉬기 편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변호사가 건넨 서류철을 꼭 쥐었다. 소송장은 이미 제출했고 재산 동결도 승인받았다. 이제 재판 날짜만 기다리면 된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한때 착했지만 배신당한 뒤로 변했다. 그리고 노인이 한번 복수에 나서면 온 가족이 떨게 된다. 나는 그렇게 밖에서 사는 날들을 시작했다. 더 이상 내가 안식처라 믿었던 집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옥자 집에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더는 무시하는 말도, 며느리의 깔보는 시선도, 채소 한 단이나 우유 한 통을 사기 위해 돈을 구걸하지 않아도 됐다. 나는 다시 독립적인 일상으로 돌아갔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약도 스스로 샀다. 옥자는 나를 불쌍히 여겨 잠시 머물게 해줬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언제까지든 머물 수 있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아. 밥값, 집값 다 갚을 거야. 옥자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돈을 갚아? 몇백만 원 돌려받으려는 사람한테. 하지만 나는 진지했다. 나는 옥자에게 집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빌려달라고 했다. 노트와 전화기를 두고 내 법률 코너를 만들었다. 나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시험을 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변호사 승호는 매주 2번씩 나를 찾아와 서류 업데이트와 법적 조언을 해줬다. 우리는 모든 일을 철저히, 조용히 진행했다. 나는 법원의 위조 서류의 신속한 확인, 서명 대조, 필적 감정을 요청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잘못한 쪽은 혜진이었으니까. 나는 재산 횡령 행위에 대한 수사 요청서에 서명하고 내가 건넨 돈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 목록을 첨부했다. 변호사 승호가 말했다. 병자 이모, 저쪽이 이제 곧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준비하세요. 곧 찾아올 겁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사흘 뒤 지훈이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하루가 더 지나자 혜진이 직접 옥자네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그녀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내가 예전부터 먹지 않던 것들인데 이제 와서 착한 척하며 가져온 것이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옥자에게 나가서 말하라고 했다. 병자 씨는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혜진은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걸 알았다. 나는 혜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족의 명예에 해가 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협상하자고 요청했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명예? 가족? 그녀가 나를 경멸로 짓밟을 때는 그런 것 생각도 안 했으면서 나는 협상을 거절했다. 나는 동사무소, 구청에 추가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서 위조, 개인 재산 점유 행위를 고발했다. 또한 은행에 내가 송금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요청해 사기 정황을 증명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집이 점유당하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도 익명으로 재산 부정 사용, 노인 학대, 신용서류 위조 정황을 신고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소식을 들었다. 주민센터에서 혜진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혜진이 근무하는 교육청에서였다. 익명의 학부모, 바로 가 교사 윤리 검증을 요청했다. 혜진은 학교로부터 진상 확인까지 임시 휴직을 명령받았다. 그 소식이 지훈에게 전해졌고 그는 초조하게 10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더는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제 강철처럼 굳어졌다. 나는 2단계로 넘어갔다. 집 소유권을 되짚기로 했다. 변호사 승호가 집문서에 공동소유주로 나와 지훈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나는 집을 담보로 잡는 서류에 한 번도 서명한 적이 없는데 은행은 대출을 승인했다. 우리는 자산 동결, 대출 서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은행은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나는 몰래 건축감리팀에도 신고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혜진 명의로 허가 없이 리모델링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구석구석을 치밀하게 공격했다. 그리고 아직 꺼내지 않은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혜진이 했던 녹음 파일이다. 이 집은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저 늙은이는 얼마나 더 살겠어?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옥자가 했던 말을 기억한다. 상처 입은 늙은 호랑이는 가장 아픈 반격을 한다. 이제 내가 그 호랑이다. 나는 포효하고 있다. 그 집안 모두가 떨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성급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자 나는 첫 번째 진실을 가장 정석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며느리의 가면을 찢어내는 것만큼 강렬했다. 나는 변호사 승호에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소장에는 재산 횡령, 서명 위조, 공동재산 무단 사용 행위를 명확히 적시하고 신용계약서와 위임장 사본을 첨부했다. 과장할 필요 없이 오직 법대로만 했다. 고소장 한 줄 한 줄이 혜진이 숨겨온 명예의 비수처럼 꽂혔다. 동시에 나는 구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소유권 반환, 집 동결, 노인 학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에서 받은 상해 진단서와 주민센터에서 내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 확인서를 첨부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혜진이 근무하는 교육청에 청원서를 보냈다. 교사 윤리 시민 제보 형식으로 내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내용에는 혜진이라는 교사가 가족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가정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교사 자격을 검증해달라고 썼다. 나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알렸다. 이런 사람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일주일 후 혜진이 3번이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 번째는 교육청에서였다. 사람들이 그녀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복도 곳곳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혜진 선생님이 시어머니 재산을 빼앗아서 고소당했다더라. 그런 사람이 교단에 서도 되나?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지훈도 점점 당황했다. 이번엔 내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엄마는 개인적으로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보자.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주민센터에 추가로 신고서를 냈다. 이번에는 내 이름을 밝혔다. 문서 위조, 재산 강탈 행위를 고발했다. 주민센터는 나를 불러 사실 확인을 했다. 나는 모든 서류를 두꺼운 파일에 정리해서 가져갔다.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주 전문적으로 처리하셨네요. 우리는 이제 상부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다. 혜진은 더 이상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내부 조사를 위해 임시로 쉬고 있다. 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안팎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옥자가 물었다. 왜 언니는 전부 다 공개하지 않고 그냥 언론에 터뜨리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론이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정의야. 그리고 정의는 법에서 나오는 거야. 나는 소란 피우지 않았고 그 애를 SNS에서 욕하지도 피해자인 척 떠벌리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한 걸음씩 그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지금 그 애는 이미 절벽 끝에 서 있다. 한 번만 더 밀면 나는 그 집안 전체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나는 고소장을 제출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몇 살은 젊어진 기분이 든다. 나는 이제 주도권을 쥐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약값을 구걸하듯 고개 숙이는 늙은 여자가 아니다. 어느 아침 변호사 승호가 전화했다. 그가 말했다. 경자 이모님, 법원이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 주에 첫 조정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 측, 즉 혜진과 지훈도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그 애들이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왔네. 일주일이 금방 흘렀다. 약속한 날, 나는 짙은 파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항목별로 표시된 서류철을 들고 갔다. 나는 30분 먼저 도착해 법정 복도에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과 지훈이 도착했다. 나는 두 사람 얼굴의 변화를 똑똑히 보았다. 더 이상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없었다. 혜진은 구겨진 셔츠를 입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우리는 조정실로 불려 들어갔다. 중재인이 물었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재판까지 가지 않게. 나는 혜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내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부인하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가득한 고개였다.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도 부인하나요? 그녀는 속삭였다. 아니요,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중재인에게 말했다. 저는 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원합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일어나서 아들에게 말했다. 지훈아, 엄마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엄마는 딱 한 가지만 묻겠다. 넌 누구 편이니? 지훈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그냥 모든 게 조용히 해결되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 방식대로 조용히 하자. 조정은 빠르게 끝났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방을 나와 복도 한가운데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피는 이미 흘렀다는 것을. 하지만 그 피는 칼에서가 아니라 배신당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다. 사흘 후 나는 공식 재판 통지를 받았다.
재판 일정은 2주 뒤로 잡혔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추가 증거를 준비했다. 은행 거래 내역, 서명 감정, 동네 통장과 이웃의 증언서, 내가 학대를 당하는 걸 본 이웃의 확인서까지. 나는 모든 걸 인터넷에 떠벌릴 필요가 없었다. 법이 대신 말해주게 했다. 한편, 혜진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옥자가 말하길, 한 번은 혜진이 자기 예전 학교에 찾아가 교장에게 다시 교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하지만 서류가 감사 중이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걸 알았다. 반면 나는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갔다. 나는 모든 걸 조용히, 그러나 신중하게 처리했다. 심지어 변호사에게 증인 보호 요청서도 추가로 제출하게 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였다. 나는 옥자의 집에 CCTV도 다시 설치했다. 이제 나는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는다. 어느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혜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다 말하게 뒀다. 저, 잘못했어요. 엄마가 원하는 건 다 드릴게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도 은행에서 압류당할 판이에요. 저 일자리도 잃었고, 지훈은 징계받았고, 민준이는 학교도 못 가요. 나는 전화를 꼭 쥐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혜진 씨,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내가 챙길 테니 너희는 각자 책임져.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제 내가 이기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한때 약자였던 내가 이제 그 집안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고 있다. 나는 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해도 멈추지 않았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모든 게 철저히,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되길 원했다. 내가 옹졸해서가 아니라 내가 키운 아이들에게 내 인생이 짓밟히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 입원 기록 전체와 고관절 골절 진단서, 그리고 예정일보다 조기 퇴원한 날짜가 적힌 서류를 요청했다. 그날 당직이던 젊은 의사는 놀라며 물었다. 왜 조기 퇴원하셨어요? 저희가 서명한 적 없는데요? 나는 모든 사정을 설명했다.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나는 확인서를 요청했다. 의학적 지시가 아니라 환자 가족의 요구로 조기 퇴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들은 서명했다. 작은 한 장의 종이지만 혜진에게는 망치와 같은 무게였다. 나는 그걸 들고 변호사 승호에게 가져갔다. 그가 말했다. 이건 노인 학대 행위 고소장에 추가하면 아주 효과가 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중요한 단계로 들어갔다. 집 소유권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다. 승호 변호사는 예전 공증 서류에서 내 이름과 지훈의 이름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음을 찾아냈다. 하지만 집이 담보로 잡힐 때는 지훈의 서명만 있었고 내 서명을 위조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법원에 자산 동결을 요청했다. 모든 매매나 양도 거래를 막기 위해서였다. 신청이 승인되었다. 집은 공식적으로 동결 상태가 되었다. 동시에 나는 은행과 협의해 대출 서류를 확인하고 내가 담보 사실을 몰랐다는 걸 증명했다. 은행도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지훈과 혜진을 불러 조사했다. 나는 매일이 지날수록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훈은 누구도 쳐다보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모든 상황이 뒤집히고 있었고
이제 내가 고삐를 쥐고 있었다. 일주일 뒤 나는 재산 분할 소송 서류도 추가로 제출했다. 집 전체 가치의 재분배를 요구하며 내가 공동 소유자임을 근거로 삼았다. 혜진 측은 점점 태도를 낮췄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옥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정말 우리 부부를 길거리로 내쫓으실 거예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차를 따르고 천천히 마셨다. 엄마는 아무도 내쫓지 않아. 법이 자기 일을 할 뿐이고 엄마는 엄마의 것을 되찾을 뿐이야.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내가 실수했어. 엄마, 아내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엄마가 아내를 용서해? 그럼 누가 엄마를 용서해? 엄마가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을 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이 없을 때, 엄마가 약을 끊기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뒤에서 살아서 뭐하냐, 돈만 들게 라는 말을 들을 때 누가 엄마를 용서해? 지훈은 고개를 떨궜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틀 후 변호사 승호가 소식을 전했다. 가압류 신청이 승인되어 은행에서 지훈, 혜진 관련 계좌를 동결했다. 재산 분쟁 소송도 법원에서 접수되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했다. 옛 친구를 통해 만약 집이 은행에 넘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사겠다고 요청했다. 우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나는 내 돈으로 빼앗겼던 그 집을 다시 살 것이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다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집에 거주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바로 그때 혜진, 내게 집은 어차피 내 것이 될 거다 고 소리쳤던 그 사람은 하나하나 짐을 싸서 가족을 이끌고 길거리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나는 이제 충분히 참았다. 이제는 그들에게 알려줄 때다. 배신당한 어머니를 깨운다는 건 폭풍을 깨우는 것과 같다. 나는 내가 언젠가 법정에 앉아 내 것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날 아침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차가운 결심이 내 심장 박동마다 스며들었다. 혜진과 지훈은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나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변호사 승호가 진술을 시작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다. 필적 감정서, 계좌 내역, 병원과 주민센터 확인서, 은행의 신용서류 위조 고소장까지. 법원이 내게 물었다. 화해할 의사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내 것만 되찾고 신분을 도용하고 재산을 빼앗은 자들을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혜진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의 눈물은 아무것도 씻어낼 수 없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순간의 어리석음이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은 내 딸이 아니야. 당신은 노인의 피 위를 밟아 돈을 챙기고 내 생명을 장애물로 여긴 사람이다. 용서받을 자격 없어. 지훈은 옆에서 조용히 있었다. 아내도 엄마도 편들지 않았다. 나는 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민준의 재판은 거의 3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법원은 예비 판결을 내렸다.
서명 위조가 사실이며 신용서류도 절차를 어겼고 개인 재산이 불법 점유되었다는 것, 집은 공동재산으로 규정되어 은행이 채권을 회수한 뒤 남은 금액을 법에 따라 반씩 나누기로 했다. 나는 압류된 재산을 내가 매입하겠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내 의사를 기록했다. 혜진은 오열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법정에서 나올 때 변호사 승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모, 이기셨어요. 이제 몇 가지 절차만 남았고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웃지도 환호하지도 않았다. 그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천근의 돌을 가슴에서 밀어낸 것처럼. 그날 오후 나는 혜진의 옛 학교 교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경자씨, 혜진 선생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빼앗은 혐의로 소송 중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나는 대답했다. 소송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서류를 위조하고 신뢰를 악용했으며 노인을 학대했습니다. 상대방은 한참 침묵했다. 감사합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나는 혜진이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유는 교사로서의 윤리 위반, 수업 자격 미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집으로 들어가 연꽃차를 우려 한 모금씩 음미했다. 쓴 날들 뒤에 찾아온 단맛을 즐기듯이 나는 집을 다시 사들이는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변호사 승호가 중간 명의자가 되었고 돈은 내 개인 계좌에서 출금됐다. 내가 일할 때 저축해둔 돈이었다. 그 돈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다. 만약을 대비한 비상금이었다. 바로 그 돈이 내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해주었다.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됐다.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됐다. 그날 오후 나는 지훈과 혜진에게 통보를 보냈다. 새로운 소유권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집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지훈이 내게 전화했다. 엄마, 정말 우리 부부를 내쫓으실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내쫓지 않아. 엄마 집을 되찾는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머무를 권리가 없으니 스스로 나가야 해. 지훈은 침묵했다. 혜진은 더 이상 전화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나는 안다. 그들은 하나하나 짐을 싸고 있다. 한때 자기 것이라 믿었던 집이 이제는 수치스럽게 떠나야 할 곳이 되었다.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 집의 벽돌 하나하나가 한 어머니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내가 옛집으로 공식적으로 돌아가던 날 보슬비가 내렸다.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빈손으로 걸으면 으슬으슬할 만큼 충분히 차가웠다. 나는 대문 앞에 섰다. 새 열쇠를 손에 쥐고. 대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집주인이다. 몇 달 전처럼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혜진이 나왔다. 눈이 퉁퉁 붓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엔 자신감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아무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집을 인수하러 왔어요. 15일 남았으니 그 안에 정리하세요. 내가 보낸 통지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지훈이 안에서 나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가능하면 우리에게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세요.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나는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가 넘어져서 바닥에 웅크리고 있을 때도 엄마가 약 한 조각 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줬니? 이제 엄마의 자비를 구하지 마라. 지훈은 말이 없고 혜진은 집 안으로 들어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거실 유리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내가 매일 밤 뜨개질을 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종이상자와 어지럽게 쌓인 짐들뿐이었다.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아이는 아직 천진난만했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할머니,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놀아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음에, 민준아. 지금은 할머니가 좀 바쁘단다. 나는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소송장에는 혜진과 지훈이 민준을 합법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내가 민준의 양육권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나는 그 순수한 세계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경고를 남겼다. 너희가 계속 민준이를 돌보지 않고 빚 갚는 데만 신경 쓴다면 나는 양육권을 청구할 것이다. 지훈은 당황했다. 엄마, 제발, 엄마 부탁이야. 나는 손을 내저었다. 엄마가 이미 말했지. 엄마는 아무도 내쫓지 않는다. 법이 할 일을 할 뿐이야. 그리고 나는 뒤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14일째 되는 날, 변호사 승호가 알려왔다. 혜진이 아직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다. 며 집에서 나가는 걸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고 했다. 나는 즉시 거부했고 법원도 동의했다. 이유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15일째 되는 날, 내가 도착하자 트럭 한 대가 대문 밖에 서 있었고 지훈, 혜진, 민준이 짐을 싣고 있었다. 혜진은 나를 보지 않았고 지훈이 다가왔다. 우리 이제 갑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축복의 말도 없었다. 그들은 차에 올랐다. 나는 가만히 서서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민준이만이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손을 흔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집에 들어가 모든 창문을 열었다. 곰팡내가 퍼졌다. 나는 방마다 다니며 문짝 하나하나, 테이블 하나하나를 닦았다. 거실 구석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예전 설날에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저녁이 되어 익숙한 의자에 앉아 차를 따랐다.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 하지만 되찾은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는 없었다. 내일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혼자, 내 집에서. 더 이상 날카로운 말도, 독한 말도, 경멸의 눈빛도 없었다. 오직 나와 승리의 침묵만이 있었다. 옛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나는 절에 가기로 결심했다. 누구를 위해 평안을 빌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부처님 앞에 오래도록 눈을 감고 앉았다. 머릿속에는 더 이상 다툼도, 무거운 혜진의 얼굴도, 회피하는 지훈의 목소리도 없었다. 나는 그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내 모습, 그리고 다시 일어나 정의를 찾아 나섰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뜻밖의 집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미자, 바로 옆집 이웃이었다. 그녀는 내가 여러 번 모욕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있었다. 몇 달 전에 언니 걸 내가 맡아뒀어요. 혜진이가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길래 언니 이름이 보여서 주워왔어요. 나는 펼쳐보았다. 내 이름이 적힌 은행 명세서, 반환 불가 조건으로 돈을 보냈다는 각서, 그리고 내가 급히 고친 메모지 등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들이었다. 나는 즉시 변호사 승호를 찾아갔다. 그는 서류를 다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 한 건 더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증거인멸과 신탁남용, 재산 횡령죄입니다. 기존 서류와 합치면 이번엔 반드시 이깁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나는 그들이 빈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변호사 승호가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나는 서명하고 진술서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번엔 한 가지 조건을 더했다. 혜진이 법정에서 내게 공개적으로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2차 공판 통지에 혜진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지훈이 나왔다. 그는 야위고 얼굴이 초췌했다. 내 앞에 앉아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와 아이는 내가 물었다. 아파서 집에 있어요. 아직도 꾀를 부릴 힘이 남았니? 아니면 이제 다 끝났니?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2차 정식 재판 날짜를 잡았다. 집에 돌아와도 내 마음은 상상했던 것만큼 후련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이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낯선 메시지를 받았다. 혜진의 사촌언니라는 수진이라는 여자의 번호였다. 그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나를 만나자고 했다. 나는 고민 끝에 동의했다. 시장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자 이모, 저도 혜진 편은 아니에요. 그냥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어릴 적 혜진은 부모에게 버려져 병약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집안 식구들에게 맞고 자랐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자라 점점 독단적이고 자기 것만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 애가 그러더군요. 늙은이가 싫다고. 늙으면 약하고 버려지니까. 절대 외할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나는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동정 때문이 아니었다. 혜진이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과거가 그녀에게 아무도 필요 없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상처는 그녀의 어린 시절로 변명될 수 없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민준이만큼은 이런 걸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이만은 이 집에서 아직 깨끗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작은 손자 때문이라는 것을. 수진 언니와의 만남 이후 내 마음에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시원하지도 춥지도 않고 그저 내가 오랫동안 마당에 조용히 앉아 히비스커스 꽃이 시들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온도였다. 나는 언니가 혜진의 과거에 대해 한 말을 떠올렸고 다시 민준이를 생각했다. 그 아이만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게으른 아버지와 독단적인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에 이름 없는 전쟁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한가운데 있었고 모든 것을 봤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송장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혜진이 공개 사과문을 쓰고 집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면 민사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승호가 놀라며 물었다. 이모님, 정말이세요? 이모님이 이길 가능성이 큰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양보가 무엇인지 알 기회를 주고 싶고 민준이를 위해 뭔가를 남기고 싶어요. 그날 오후 승호가 다시 전화했다. 혜진이 동의했습니다. 자필로 쓰고 직접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재판 전에요. 나는 원본을 받겠다고 요청했다. 다음 날 나는 노란 봉투를 받았다. 열어보니 안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다. 혜진은 이렇게 썼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 경자님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조하고 점유하고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 집이나 경자님의 어떤 재산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읽고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일주일 후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나는 변호사 승호와 함께 참석했다. 혜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훈이 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그를 보며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법원은 피고가 항소권을 포기하고 분쟁을 포기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나는 승자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과일을 샀다. 가는 길에 민준이가 다녔던 유치원에 들렀다. 옛 선생님을 만나 근황을 물었다. 선생님은 민준이는 똑똑해요. 그런데 요즘 말이 적어요. 얼마 전에는 할머니와 강아지가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옛집이 그립다고 했어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직접 지훈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작은 단층집, 뜨거운 슬레이트 지붕. 나는 밖에서 불렀다. 민준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다. 할머니, 놀러 오셨어요? 나는 몸을 숙였다. 오늘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하러 왔단다. 괜찮니? 민준이는 기뻐하며 신발을 챙겼다. 혜진이 나와서 나를 보고 멈칫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준이만 데리고 나왔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공원을 산책한 뒤 다시 하숙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내리기 전에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왜 더 이상 저랑 같이 안 사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이 아직 평화롭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언젠가 할머니가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집을 줄게. 민준이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썼다. 분명히 적었다. 집 전체를 내 손자 민준이에게 그가 만 18세가 되면 상속한다. 그때까지는 내가 전적으로 사용을 결정한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서명하고 지문을 찍어 금고에 넣었다. 나는 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내가 남긴 편지를 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 아이는 알게 될 것이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나는 더 평온한 나날을 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소환장이 오지 않고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일찍 일어나 화초에 물을 주고 요리를 하고 가끔 시장에 들러 옛 단골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삶은 예전의 리듬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어느 아침 나는 소포를 받았다. 겉면에는 경자 할머니께 한때 잊혀진 어머니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열어보니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로 인쇄된 A4 용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혜진의 일기였다. 나는 한 장 한 장 읽었다. 한 줄 한 줄이 기억의 조각이었다. 며느리로 처음 들어와서 시누이들과 비교당하는 느낌, 손해보는 느낌, 존중받지 못해 억울했던 일들. 하지만 후회에 대한 마음도 적혀 있었다. 내가 넘어졌던 밤, 문제 생길까 봐 문을 열지 못했던 일. 내가 떠났을 때 울었지만 언제나처럼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해서 문 밖에 나와 붙잡지 못했던 일. 나는 다 읽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날 오후 지훈이 불쑥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과일 봉지를 들고 집문 앞에 섰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을 따라주고 앉으라고 했다. 지훈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엄마를 지킬 줄 몰랐어요. 중간에 있으면서 침묵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침묵할수록 엄마를 더 아프게 했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뭘 원하니? 집을 돌려달라고 하진 않아요. 다만 엄마,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안 될까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들을 바라봤다. 머리에는 어느새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한때는 내 버팀목이라 믿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가장 큰 실망이 되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내가 해, 엄마는 막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인생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가 모은 돈이에요. 엄마가 받아주세요. 집 뒤쪽 지붕 고치는데 보태고 싶어요. 내 죄의 일부라도 갚고 싶어요. 나는 받지 않았다. 엄마는 돈이 필요 없단다. 엄마가 바라는 건 너희가 의리 없는 삶은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하다는 걸 아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가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다. 엄마, 언젠가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전화만 해요. 더는 약속은 못 하겠어요. 그래도 꼭 갈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밤 민준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만점을 받았다며 자랑하고 물었다. 할머니, 언제 저랑 같이 살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 엄마 아빠가 철들면 그때 할머니가 널 데려올게. 민준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엄마 아빠 다시 가르칠게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 어린 웃음소리,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가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랑이고 밤에 피는 꽃향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내어주었다가 천천히 되찾아오는 중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되찾은 가장 소중한 것은 자존심이었다. 어느 초봄 아침, 나는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젊은 여교사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경자 선생님. 저는 민준이 담임 선생님인 향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약간 놀랐지만 만남에 동의했다.
향 선생님이 집에 찾아왔고 공책과 몇 장의 그림을 들고 있었다. 선생님, 요즘 민준이가 공부는 좀 나아졌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 불안정한 것 같아요. 집, 할머니에 대한 그림을 자주 그리고 할머니와 살고 싶다고 자주 말해요. 아마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림 몇 장을 집어들었다. 그중 한 장에는 내가 문 앞에 서 있고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며 민준이가 내 쪽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의 서툰 그림이었지만 오래 들여다보니 어느새 눈물이 흘렀다. 향 선생님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가정사가 예민한 건 알지만 혹시 아이의 양육권을 신청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잠시라도요.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실 나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이를 데려오면 아이에게 부모와 할머니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을까봐 걱정됐다. 아이는 아직 어른들의 일을 모두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밤늦게서야 변호사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자를 위해 합법적 후견인 신청 절차를 밟고 싶어요.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고 법정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승호가 말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서명하면 절차가 더 간단해질 거예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가장 어려운 일은 혜진과 지훈이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두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말이 있어. 나는 도심의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공공장소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지훈과 혜진은 10분 늦게 도착했다. 혜진은 예전처럼 거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내가 말하길 기다렸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민준이 18살 될 때까지 후견인 권한을 받고 싶다. 두 사람은 여전히 법적 부모이지만 아이의 모든 교육과 생활 결정은 내가 하고 싶다. 혜진이 반대하려 하자 나는 미리 막았다. 만약 거절하면 법정에 갈 거다. 하지만 법정에 가면 너희가 방임했던 증거, 소송, 정학 기록 등 모든 걸 제출할 거다. 이길 수 없을 거다. 지훈이 테이블 아래에서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가 민준이 키우면 혹시 엄마랑 똑같은 말투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까? 나는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누구와 닮았다고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잔인함만 미워한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동의했다. 합리적인 조건이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공증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나는 공식적으로 민준이의 후견인이 되었다. 아이를 데리러 간 날, 민준이는 나를 꼭 껴안고 너무 기뻐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 할머니, 우리 집 그대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은 어디도 가지 않았단다. 내가 더 자라서 더 단단히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지. 그날 밤 나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매운탕을 끓였다. 아이는 밥을 2그릇이나 먹고 작은 새처럼 집안을 뛰어다녔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차갑던 마음 구석구석에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을지 모른다. 한때 내 집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열쇠를 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집에는 다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민준이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아이는 늘 밝게 웃고 매일 아침 내 뒤에서 안아주며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내가 아침 준비할게요. 라고 속삭였다.
비록 빵 몇 조각과 연유 한 병만 차려도 나는 5성급 호텔 음식처럼 맛있게 먹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집안일, 청소, 식물에 물 주기 같은 간단한 일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미움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 왜 엄마는 더 이상 나랑 안 살아? 나는 잠시 멈췄다가 아이를 안고 말했다. 엄마는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착하게 잘 자라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아이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아이가 아직 모든 걸 이해하기엔 충분히 크지 않음에 감사했다. 며칠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후견인 서명 이후 처음이었다. 약속대로 민준이 만나고 싶어요. 내일 1시간만 데려가도 될까요?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했다. 나도 함께 갈 거야. 내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혜진은 반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에 갔다. 혜진은 이미 와 있었다. 옷차림도 단순했고 예전처럼 건방지지도 않았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꼭 껴안았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혜진도 아이를 안았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멀리 벤치에 앉아 두 모자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내가 며느리에게 쫓겨난 적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할머니였지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아는 할머니였다. 혜진이 아이를 돌려주며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제가 또 아이를 데려가면 안 무서워요? 나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섭지.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어. 혜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전에는 할머니가 울고 참고만 사는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몰랐을 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신나서 말했다. 엄마가 나 많이 보고 싶었다고 했어. 돈 많이 벌면 장난감도 사준대. 할머니는 슬프지 않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슬프지 않아. 엄마가 약속만 지키면 돼. 그날 밤 나는 옛 사진이 든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훈과 혜진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이 남의 인생 이야기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사진을 다시 넣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 진정한 의미의 한 지붕 아래 가족. 다음 날 나는 민준이를 미술과 농구 보충 수업에 등록시켰다. 나는 민준이가 아버지보다 더 온전한 어린 시절을 갖길 바랐다.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아이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어느 날 오후 미술 수업을 마치고 민준이가 집으로 달려와 자랑했다. 할머니, 내가 할머니 그렸어요. 나는 그림을 바라봤다. 그 속에서 나는 집 아래 서서 국자를 들고 웃고 있었다. 뒤에는 햇살이 가득한 창문이 보였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나는 알았다. 산산조각 난 줄 알았던 내 꿈이 이 아이의 서툰 그림 속에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서툴지만 희망이 가득한 그림이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 학교에서 가족의 날 행사를 열었다. 모든 학생들은 가족 한 명을 초대해 요리, 그림, 이야기 대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민준이는 나를 선택했다. 망설임도 부모에게 묻지도 않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로 신청했어요. 나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새우고기 반죽을 넣은 베트남식 부침개, 반새우를 준비했다. 그날 나는 바바옷을 입고 삿갓을 쓰고 수십 년간 써온 낡은 프라이팬을 가져갔다.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귀한 골동품이라 놀렸다. 나는 이 프라이팬이 우리 가족을 키웠다. 고만 말했다. 민준이는 나를 데리고 학교 운동장을 돌았다. 아이는 레고 놀이공간부터 할머니를 그려 점수판에 걸어둔 그림까지 자랑했다. 나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 조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봤고 혼자 온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에는 오늘 나만 있으면 충분했다. 요리대회가 환호 속에서 열렸다. 나는 바삭하게 반새우를 부쳤고 민준이는 옆에서 뚜껑을 열었다. 고소한 냄새에 모두가 쳐다봤다. 할머니 최고예요.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외쳤다. 심사위원이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고 바삭하고 추억처럼 향긋하네요. 나는 웃음이 났다. 지훈과 함께 살던 시절, 혜진은 할머니 음식은 옛날 냄새만 나고 별로라고 했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옛날 음식 덕분에 내가 1등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내가 크면 할머니한테 내가 부침개 해줄게요.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먼 미래는 필요 없다. 오늘 이 아이가 나에게 요리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느 날 밤, 나는 지훈이가 회사에서 관리 능력 부족으로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원래 그는 아내 뒤만 따르던 사람이지 스스로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그는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왔다. 내가 문을 열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놀랐다. 엄마, 제발 엄마 인생에 다시 설 자리를 주세요. 나는 그를 일으키지 않았다. 자리? 너는 한때 가족도, 집도, 아이도 모두 가졌었다. 다 놓아버렸잖아. 지금은 뭘 원하니? 그는 울먹였다. 모든 걸 잃었지만 엄마와 민준이만은 잃고 싶지 않아요.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다시 같이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민준이를 만나러 오는 건 괜찮다. 단, 내가 스스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그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안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 그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 뒤 혜진에게도 전화가 왔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고 안정되면 작은 가게를 열겠다고 했다. 나는 좋다. 다시는 내 아들이 고개 숙이게 하지 마라 라고만 답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영원히 벌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인생의 교훈을 얻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단 한 가지만을 지켰다. 이 집, 이 민준이는 이제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 매일 아침 나는 차를 우려내고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나는 밥을 짓고 작은 발소리가 문을 열며 할머니, 다녀왔어요. 라고 외치길 기다렸다. 지금의 삶은 부유하지 않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지나며 나는 내가 아직도 행운아임을 느낀다. 가족의 정을 지키고 있으니까. 어느 주말 나는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병자씨. 영자였다.
옛날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 10년 만에 만났다. 여전히 빠른 걸음, 손에는 바구니, 환하게 웃었다. 집을 지키고 손주까지 키운다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들었어요. 나는 그녀를 집에 들이고 차를 따라주었다. 두 노인은 옛 이야기를 나눴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던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그러다 그녀가 물었다. 이렇게 계속 사실 건가요? 집 팔고 자식들하고 같이 살 생각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에서 한 번 쫓겨난 적 있어요, 영자 씨. 다시 찾은 지금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